안녕하세요. 경제주니어 스터디 경주스터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경제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단기부채 사이클, 장기부채 사이클이 있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은 향상되죠. 예를 들어 1차 산업혁명, 2차, 3차, 그리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것으로 인해서 생산성은 향상되고요. 결국 경제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 사이클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신용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신용으로 인해서 단기 부채 사이클과 장기 부채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신용으로 인해서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 활동은 증가하게 되겠죠. 즉, 경제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생산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이러한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금리를 인상시키면 기존의 부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자율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출을 감소하고요. 또한 신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즉 신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신규 신용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지출이 감소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경제 활동은 감소하게 되겠죠. 즉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시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부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지출을 증가시키겠죠. 이러한 지출의 증가가 결국 소득의 증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경제의 확장과 경제의 침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단기 부채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음, 여기서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요. 디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데요.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낮습니다. 이럴 때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부채를 통해서 투자를 하겠죠. 예를 들어 뭐 그 자산을 매입하는데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하겠죠. 이때는 부채가 많아져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나의 신용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산을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사람들은 부유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레이 달리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채 부담이 커지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돼서 부채 증가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커지게 되면 자산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장기 부채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데요. 장기 부채 사이클은 단기 부채 사이클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에서 디레버리징 구간은
단기 부채 사이클의 경기 침체보다 부채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미 금리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시킬 수가 없죠. 통화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장기 부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부채 부담으로 인해서 지출을 감소하게 되겠죠. 지출을 감소하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면 소득도 줄어들죠. 다른 사람의 소득이 줄어들고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사람들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부채 부담은 큰데 나의 소득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도는 하락합니다. 이렇게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대출을 꺼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레버리징 구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디레버리징 구간에 들어오면은 은행들은 부채 상환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빚을 갚으라고 계속 압박을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으니까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겠죠. 왜냐하면 내 자산을 지키려고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것은 결국 공황, 디폴트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예금과 적금을 인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유동성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줄어들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되겠죠. 어쨌든 부채 상환을 위해서 사람들은 결국 자산을 매도하게 되고요. 자산을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산 가격은 폭락합니다. 폭락. 하락이 아니라 폭락입니다. 폭락. 그렇게 돼서 결국 대공황이 온다는 것이 바로 장기 부채 사이클의 디레버리징 구간입니다. 이때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죠. 자, 디레버리징 구간에서는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게 돼요. 소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지출이 낮아지고요. 소득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내가 계속 자산을 매도하기 때문에 나의 부가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의 신용은 낮아지고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담보 가치의 손상으로 인해서 신용 경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해요. 신용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기 부채 사이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 부채 사이클에서 디레버리징 구간이 언제냐? 바로 1929년과 2008년입니다. 1929년에 부채가 거의 300%에 가깝죠. 부채 부담이 엄청 큰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바로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1929년에 대공황 때 부채 부담이 엄청 클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디레버리징 구간이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바로 디레버리징 구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보면은 금리가 제로예요, 제로. 그죠? 금융위기 때, 아니, 대공황 때와 금융위기 때가 금리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디레버리징 구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장기 부채 사이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레버리징 구간, 이것이 거의 50년이고요.
그리고 디프레션, 즉 디레버리징 구간이 약 2년 내지 3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을 리플레이션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간이 7년에서 10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주 스터디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부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